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이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청교책이 조선이 이 명과 청 사이에 끼어서 이 국제정세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했던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대전쟁의 발단부터 전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 등장한 인조 정권이 이 만주에 있는 후금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병자호란의 예비전쟁을 맞게 되는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카인 인조가 숙부인 광해군을 쫓아내고 등장한 인조 정권은 이 광해군 정권을 쫓아내면서 대충 세 가지의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광해군 정권에서 폐모살제와 같은 유교윤리의 명분상의 문제점이 심각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광해군이 너무나도 궁궐공사에 심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재정이 망가지고 그 와중에 민생이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문제를 두 번째 명분으로 들이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서 일본군으로부터 조선을 다시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명분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광해군을 쫓아내면서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명분을 놓고 보면 새로 집권한 인조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대충의 구도가 나오겠죠. 자, 민생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이나 내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과제인데 사실 당시 인조 정권에게 개혁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선은 대륙에서의 정세가 격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장 후금의 위협, 그것이 높아지고 후금의 위협이 높아지니까 조선을 끌어들여서 후금과 싸움시키려고 하는 명나라의 유혹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후금의 위협과 함께 이 명나라의 압력이 같이 작동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개혁과제를 실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시 개혁과제라는 게 뭐였냐? 이 광해군 정권의 정치인들이 나중에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백성들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거나 그렇게 빼앗은 외방의 광대한 토지에다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사롭게 농사를 짓고 국가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농장들이 광범하게 존재했는데 바로 그런 거를 반정 이후에 일단 다 철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되는데 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나 지방관청 혹은 왕실이 필요로 하는 공물을 1년에 2차례 정도 현물이 아니라 쌀로 거두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대동법이었어요. 적어도 인조 정권은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린 직후에 이 대동법을 광해군대에는 주로 경기도에서만 실시했었는데 이것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했으니까 새 정권은 그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명나라를 돕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와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누르하치의 후금과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조선처럼 명이나 후금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대적 약소국이 이 후금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싸움을 걸겠다라고 하면 군대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 군대를 뽑는 데 들어가는 기본 재원 자체가 바로 돈, 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인조 때 재정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편무인지경이었습니다. 뭐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1년 세출은 쌀로 쳐서 11만 석인데 들어오는 세입은 9만 석밖에 안 된다. 2만 석이 마이너스예요. 적자입니다. 이렇게 2만 석이나 재정에서 적자가 생기면 관리들의 봉급 주고 국가 경비를 지출하는데도 허덕허덕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느 겨를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조반정 이후의 개혁정책의 내용 가운데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이 후금과 싸워서 명나라를 도울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했어요. 또 뭐가 필요했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남의 노비로 있던 사람들이 전쟁의 혼란한 와중에 막 흩어지면서 신분을 여기저기서 숨기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호패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에 해당하는데 이게 정비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 호패법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동법, 호패법 그리고 군사들의 병적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군적법 이런 등등의 개혁 과제를 인조 정권은 야심차게 공약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하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는 마음이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자, 인조를 도와서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반정 공신들이 말로는 광해군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대단히 격렬하게 성토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막상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광해군 정권의 실세들이 외방에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광대한 농장을 만들었던 비리를 저질렀다.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맹렬하게 비난했던 인조 정권의 실세들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행태를 자행을 합니다.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항상 권력을 차지한 권력자 주변에는 내가 저 사람의 권력자에게 권력을 갖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헌을 했으니까 저분이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오르면 나에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이 성공한 직후에 뭐를 했냐 하면 논공행상이라는 걸 합니다. 논공행상이 뭡니까? 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게 논공행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논공행상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뭔 얘기냐 하면 진짜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하고 뭐 별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하고의 이 경계선이라든가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이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괄에 반란할 때 이괄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괄은 인조반정이 일어나던 당일날 사실상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병력은 대략 1,400명 정도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인조반정의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었던 김유라는 사람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병사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반정군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군대를 그래도 지휘해봤고 휘하 병력들을 이렇게 꽉 다잡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 이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큰 공을 세운 이괄이 반정이 성공한 직후에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농공행상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1등 공신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자기는 2등 공신이 됐고 미적되면서 늦게 왔던 김유라는 사람은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괄을 기막히게 했던 건 뭐냐면 적어도 내가 이 정도 공을 세웠으면 나한테 주는 보직은 서울에 있는 보직일 거라고 믿었는데 이괄은 어디로 발령이 났냐면 저 평안도 영변이라는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한 직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서울에 있는 다른 반정 공신들이 자기 아들을 역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막 의심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진짜 이괄이 역모를 꾀했으니까 잡아들여야 된다는 왕명이 내려가지고 금부도사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변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괄은 1624년 1월 달에 바로 영변이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인조 정권이 광해군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차지한 게 언제였습니까? 1623년 3월이었어요. 그러면 1623년 1월이면 불과 얼마 지난 겁니까? 1년도 채 안 지난 상황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괄이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역사상 최초로 반란군이 서울을 점령한 경우는 이괄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자, 이괄은 서울까지 점령하고 승승장구해서 정권을 잡기 직전까지 갔는데 역시 이 사람도 처음에 승승장구하다가 좀 교만해져서 진압군에게 결국은 진압되어서 비명 행사하죠. 그래서 이괄의 난이 한 2달 남짓이 안 돼서 진압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조 정권이 구상했던 개혁 정책을 완전히 다 헝클어버리게 되죠. 왜 그랬냐 하면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서 저 남쪽으로 피난가 있는 새에 백성들이 궁궐에 난입해가지고 창고를 약탈하고 각종 문서에 불을 질러서 소각해버렸는데 그 소각된 문서 가운데 대동법, 호패법 이런 것과 관련된 문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정권을 쿠데타로 장악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이괄의 난 때문에 정권을 잃어버릴 뻔했던 위기를 겪고 나니까 인조 정권은 그 다음부터 어디에 몰두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천년만년 지킬 거냐 여기에 몰두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권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백성들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절실했던 기본적인 개혁 작업에 정신적, 물적 힘을 보탤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조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가져오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명나라는 1624년 1월, 2월까지도 인조를 아직 조선 국왕으로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냐면 이괄이 조금만 더 버티면서 서울을 차지하고 있었으면 명나라는 어떤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았냐면 인조 정권을 승인할까? 아니면 누굴 승인할까? 이괄 정권을 승인할까? 이거를 고민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인조 정권의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나를 승인하도록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절박성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괄의 난이 끝난 다음에는 더더욱 명나라에게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조 정권이 인조 반정 이후 이괄의 난을 계기로 해서 명나라에게 코가 꿰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모문용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수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모문용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명나라의 하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1621년 이후에 누르하치가 만주를 다 차지했다 그랬죠. 만주 쪽에서 근무하던 모문용은 누르하치군에게 자기가 활동하던 만주 지역이 넘어가 버리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쳐 왔냐면 조선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안도 그 철산 일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리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냐면 내가 누르하치에게 빼앗긴 만주 지역을 수복하게 했다라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이 모문용이가 평안도에서 돌아다니던 무렵이 1621년인데 이때 1621년이면 조선 국왕은 누구였습니까? 예, 대단히 어려운 걸 알아맞히셨습니다.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고민에 빠졌냐면 저 모문용이라는 작자를 보니까 저거 엄청난 허풍쟁이다. 군대도 몇 명 안 되는 놈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평안도 일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후금을 향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라고 얘기하면 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모문용을 잡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오면 모문용 죽는 거야 관계가 없지만 누가 피해를 보게 됩니까? 조선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은 1621년부터 계속 모문용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장군, 제발 이 육지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섬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당시까지 아직 후금은 해군이 없었어요. 해군이 없으니까 모문용이 섬으로 들어가면 해군으로 섬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해군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문용도 안전해질 거고 모문용이 육지에서 계속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후금을 자극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해지겠습니까? 조선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모문용도 나중에 알아듣고서 알았다고 하면서 1622년에 들어갔던 섬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도였어요. 자, 그런데 섬으로 들어가긴 갔는데 그 섬이라는 데가 조그말 거 아니겠어요? 농토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섬으로 들어간 모문용이 먹고 살려면 군량을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군량을 명나라 본토에서 실어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럼 당연히 모문용은 누구한테 손을 내밀겠습니까? 조선에 손을 내밀어요. 근데 광해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모문용에게 군량을 대주는 것도 힘들지만 군량 대주는 거를 저 누르하치의 후금이 알게 되면 조선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모문용이 엄연히 명나라 장수인데다가 이게 압록강에서 얼마 안 떨어진 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누르하치의 입장에서는 모문용이 바로 목에 걸린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문용은 광해군이 자신의 군량 제공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속으로 막 시시거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조선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인조반정이 일어났어요. 인조반정이 일어나니까 광해군은 사라지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인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문용의 몸값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조 정권은 명나라에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누구의 보증을 받으려고 했냐면 모문용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이 모문용한테 군량을 대어주는 분량이 어느 정도였냐. 1623년부터 1627년 이 무렵까지 조선 1년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 이상이 이 모문용에게 식량 대주거나 기타 물자를 지원하는 데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한족들은 이민족인 만주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자꾸 만주를 탈출하려고 해요. 그럼 만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데가 중국 본토인데 중국 본토는 너무 멀어요. 그럼 만주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조선 중에서도 모문용이 있는
가도가 자기들의 행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문용 장군에게로 가면 비빌 언덕이 생긴다. 인조실록에 보면 1624년 무렵에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만주 출신의 한족이 장장 20만 명이 넘어요. 때를 지어서 조선인 마을에 들이닥쳐서 밥 내놔라, 쌀 내놔라, 옷 내놔라, 심지어 봄철에는 갈아놓은 보리이사까지 다 캐먹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에 대한 겁탈이 일반화될 정도로 민폐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인조 정권은 바로 모문용하고의 관계를,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매개고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만주 출신 한족들의 횡포를 그냥 그대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만주를 향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고토를 수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점점점 누르하치의 만주하고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하죠. 이 와중에 이제 조선도 덩달아 가지고 만주하고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모문용 때문에. 사실상 조선 땅에 명나라 군의 특수 주둔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조선은 만주하고 잘 지내고 싶어도 그 명군하고 만주하고 사단이 생기게 되면 조선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조선과 만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문용은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를 가도에 있는 명군에게 제공해야 되던 조선이 무슨 재정적 재원 기반을 가지고 군대를 양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조선은 점점점 고민에 빠지는데 이때 조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명나라도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자, 1621년에 천계제라고 하는 황제가 10대 나이로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이 친구는 황태자로서 예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야말로 준비가 전혀 안 된 황태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황제가 되니까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조각칼 가지고 목공의 품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무능한 천계 황제의 뒤를 바치면서 사실상 명나라 정권의 황제 노릇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환관, 위충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천계제는 거의 모든 정무의 자문을 이 환관 위충현에게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환관들이 권력을 휘두르니까 그 환관 주변에는 다른 문관들도 거기에 점점 달라붙기 시작을 하죠. 당시 명나라 조정에는 독림당이라고 하는 이런 정파가 상당한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독림당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당을 만드는데 그 당의 이름이 엄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당과 독림당 사이에 격렬한 정쟁이 벌어지는데 그 정쟁의 이슈 가운데 모두 등장하냐면 누르하치를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이슈도 이 정쟁의 메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환관이나 그 환관들 주변에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권력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데 만주 전체를 누르하치에게 빼앗겼지만 지금 재정 상황에서 저거를 무리하게 되찾아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현실 안주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독림당원들 중에는 저 누르하치는 오랑캐인데 저 오랑캐들에게 만주 땅을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저걸 언젠가는 제대로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엄당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조선에 들어와서 그 가도란 섬에 머물면서
무게 잡기 시작했던 인물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문용이라 그랬잖아요. 모문용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엄당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당이 중앙에서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위충현이가 황제한테 뭐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냐면 모문용 덕분에 우리가 안정도 유지하고 조선도 평화를 지키고 있다. 이게 당시에 명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나라에게 맹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던 조선도 상당히 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 아니겠어요? 여기에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인물이 누구였느냐? 원숭환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누르하치라는 오랑캐에게 빼앗긴 요동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 한족이 저 오랑캐들에게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전제다. 라고 해서 황제에게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만주 지역의 땅들을 지금부터 철저히 지키고 거기서 힘을 키운 다음에 잃어버린 만주를 되찾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디로 부임을 하냐면 영원성이라고 하는 걸로 부임을 합니다. 자, 지도에 잘 보시면 영원이라고 하는 곳이 간단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만리장성이 바다와 만나는 산에 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나온 현관이에요. 그런데 당시 엄당들은 이 지역에 누르하치가 이미 군사력이 세게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산해관 바깥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숭아는 생각을 바꿨어요. 현관을 지켜야 집이 안전하다. 그래서 자신이 영원성에 부임한 다음에 이 황폐화되어 있던 성을 다시 쌓고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이고 각지에서 물자들도 유통되게 하면서 이 영원성을 인구가 북저이는 도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르하치가 혹시라도 쳐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방어 준비를 이 성에다가 갖추는데 이 기마대를 들판에서 맞짱 떠서 싸워봤자 승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기마대는 어떻게 막을 거냐? 영원성과 같은 성에서 화약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화약무기 중에서도 누르하치에게 가장 임자 만나게 해주는 무기는 홍위포라고 하는 최신 대포였습니다. 근데 원숭아는 이 영원성에 부임하자마자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홍위대포를 바로 저 성 위에다가 거치해 놓고 누르하치가 침략해 올 경우에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1626년에 누르하치는 홍위포가 이 성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 누르하치가 거느렸던 군대는 10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20만 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영원성을 지키고 있던 원숭환의 병력은 10,000명이 채 안 됐어요. 누르하치는 병력면에서 월등하게 많으니까 그걸 믿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성 위로 기어오르는 작전을 썼습니다. 원숭아는 누르하치의 대부대가 홍위포 사정거리에 들어오니까 포사격을 했고 기존에 누르하치가 경험했던 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력을 갖고 있던 이 포탄이 여기저기로 떨어지면서 이 만주 군대가 그냥 죽어 나자빠져요. 1618년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선전포고하고 처음으로 공격한 이후로 명나라는 육지전투에서 한 번도 누르하치에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처음으로 이겼습니까? 원숭환이 처음으로 이겼어요. 이기니까 명나라는 한마디로 뒤집어졌습니다. 누가 영웅이 됐습니까? 원숭환은 영웅이 됐어요. 황제는 원숭환한테 열광해가지고 원숭환을 졸지에 병부상서 겸 개요경략,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겸 수도방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버린 거예요. 자, 원숭환은 영원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이제
명나라의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야말로 대들보로 등장을 합니다. 누르하치는 일설에 따르면 이때 영원성 공격하다가 맞았던 포탄 후유증으로 1626년에 죽습니다. 죽은 뒤에 누르하치에게는 1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16명의 아들 그리고 조카까지 되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누르하치의 후계자로 정할 거냐. 이게 이제 후금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됐는데 결국 누가 누르하치의 후계자가 되냐면 8번째 아들. 후금에서는 황태극이라고 쓰는데 조선에서는 홍태시라고 쓴다 그랬죠. 홍태시가 바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홍태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칸이 됐지만 명목만 칸일 뿐이지 권력이 신통찮았어요. 원래 자기 아버지 누르하치가 살아있을 때부터 다이샨, 그 다음에 망굴타이, 자기 사촌형 중에 아민이라는 자가 있어요. 홍타이시 이렇게 넷이 4대 왕이라 해서 후계자 구도에 들었는데 바로 큰형인 다이샨, 망굴타이, 아민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8번째 아들인 홍타이시를 칸 자리에 올린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적은 얘 홍타이시를 올려가지고 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3명이서 국정을 말아먹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만든 일종의 연립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타이시는 명목은 칸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자에 걸맞는 권력으로 만들 거냐. 이게 칸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과제였고 두 번째 뭐냐. 자기 아버지가 영원성을 공격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숭안의 홍위포 공격에 그냥 나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안이 홍위포를 가지고 영원성을 지키고 있는 한 제 아무리 후금 기마대가 세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봤자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 세 번째는 이 홍타이시가 즉위한 다음에 해마다 만주 지역에는 대기근이 듭니다. 농사기술이 가뜩이나 시원찮은 나라에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심지어는 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타이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한테 쌀이나 생필품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어디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있는 조선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지금 원숭안을 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압록강에서 가까운 어떤 섬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별거일 없는 놈이긴 하지만 모문용이 거기에 또아리를 딱 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쪽으로 갔을 때 저놈이 혹시라도 압록강을 거슬러서 공격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밤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이제 이 홍타이시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묘수로서 꺼내든 게 뭐냐면 바로 조선 침략입니다. 그래서 1627년 1월에 바로 후금의 만주 군대가 약 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조선은 후금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전에 후금하고 원한을 살 만한 짓을 별로 안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쳐들어왔는지를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인조실록에 보면 만주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조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쟤들이 모문용 잡으러 왔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조선은 이괄의 난을 겪으면서 그 반란 진압하는 과정에 워낙 많은 군사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 후금군을 맞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의주를 거쳐가지고 안주, 평양, 황해도까지 내려옵니다. 인조는 이 위기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강화도로 피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후금군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적이죠. 후금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해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초전에 연전연승 하긴 했는데 차질이 생긴 거예요. 왜? 조선왕과 협박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왕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강화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가 만약에 조선에서 전쟁을 오래 끌게 되면 혹시라도 저 원숭아니가 배후에서 다시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이게 조선에는 그나마 다행이었죠. 조선은 어쨌든 지금 내정을 추스리기에도 겨를이 없는 나라에서 후금 군대가 빨리 철수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후금은 조선으로부터 무역해서 생필품 얻어내겠다라는 약속받는 게 급하니까 그게 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 강화도에서 1627년 2월 달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를 보죠. 앞으로 조선과 후금은 서로 우호적으로 지낸다. 대신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은 아우가 되는 무슨 관계를 맺는다? 형제 관계를 맺고, 조선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후금 군대가 철수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교역을 해주고 1년에 약 15,000필 정도의 면포를 후금 측에게 제공을 한다. 그리고 후금이 모문용을 체포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협조를 한다. 이런 식의 약속을 해서 만주 군대가 일단 이때는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오래 갈 수가 없었냐면 조선이 후금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후금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틀렸기 때문입니다. 조선 지식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솔직히 우리가 저 후금 놈들을 어떻게 형으로 섬기냐. 오랑캐는 짐승하고 똑같은 놈들인데 그 짐승한테 형으로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수도가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일시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한 약속이다. 후금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마음만 먹었으면 강화도는 아니더라도 조선 팔도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저 원숭아니 위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됐다. 그러면 조선은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 형제관계를 맺었지만 진짜 형으로 생각하고 진짜 아우로 생각하는 마인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이죠. 그러니 이 정묘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주가 일방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긴 하지만 그 침략 전쟁의 배후에는 당시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이 처해 있던 내부의 복잡한 정치 형세, 또 모문용을 매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던 명하고의 아주 피곤한 관계, 그리고 역시 모문용을 매개로 명과 후금 사이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만큼 이 중국 대륙이나 주변에서 강대국들의 끼리에 이 힘의 변화가 생기면 조선이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피곤한 것인지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묘호란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묘호란이 1627년에 시작돼서 끝났는데 1636년에 병자호란을 만났으면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까? 10년이죠. 그러니까 1627년 정묘호란이 끝난 다음부터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까지 조선은 사실상 뭐를 준비해야 됐었냐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묘호란에서 조선과 후금이 무슨 관계를 맺었죠? 형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제 관계 말고 조선은 또 누구랑 무슨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명나라하고 군신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의 외교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평화를 유지하려면 명나라하고 관계도 잘 유지하고 후금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아마 외교의 정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안 되냐?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하고 명나라가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누가 계속 이깁니까? 후금이 계속 이겨요. 그럼 후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명나라에게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이기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강하다? 명나라보다 강하다. 그런데 저 조선 놈들은 우리보다 훨씬 약한 명나라는 임금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여전히 뭘로 섬긴다? 형으로 섬긴다. 그럼 우리도 뭘로 대접받고 싶다? 그렇죠. 임금으로 대접받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대적 약소국이자 종속 변수로서 아무리 두 나라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두 나라가 싸우거나 적대적 관계가 돼버리면 조선은 아무런 선택지가 없이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에서 명나라를 선택했던 결과가 10년 뒤에 뭐였습니까? 병자호란이었어요. 이거는 결국 이 1627년부터 36년까지의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잘 보여주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정묘호란을 다시 반추한다고 하면 이 10년 동안 조선은 과연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찬찬하게 성찰을 해볼 필요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를 해드리면,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전략적이어야 되고, 조금만 전략적인 마인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저당 잡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엄혹한 현실을 이 정묘호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더 이상 칸이라고 하지 말고 황제가 되십시오. 명조정의 정치적 난맥상은 많은 신하들을 절망하게 했고 명나라는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청군은 압록강이 얼자마자 조선을 전면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선 중심의 대외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남긴 비극의 그림자가 참으로 길고도 길었다.